아줌마, 냄새나니까 좀 비켜요. 남편의 여자가 병실에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병수발 든 저한테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노인네 빨리 가야 우리 펜트하우스 잔금 치르는 거 아니겠어? 100억짜리 건물이랑 땅 다 팔면 강남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남편이 펜트하우스를 계약하려는 날, 거래 정지, 압류 및 잔액 부족. 화면에 그 글자가 떴습니다. 누가 한 거냐고요?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당신 나랑 헤어져. 더 이상 못 참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기저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제 생일이라는 걸 남편은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요? 케이크는커녕 돌아온 건 차갑게 식은 이혼 서류 한 장이었어요. 저는 박지은입니다. 올해 48이에요. 결혼한 지 25해, 그중 15년을 시어머니 간병에 바쳤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시어머니가 절 예뻐하셨거든요.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그런데 1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어요. 가습을 끄는 걸 깜빡하시거나 같은 말을 두세 번 반복하시는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때가 더 많아요. 밥을 드렸는지도 잊으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세요. 아침 6시가 되면 저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먼저 어머니 방으로 가서 기저귀를 확인해요. 밤새 실수를 하셨으면 침대 시트까지 다 갈아야 하죠. 어머니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죽을 끓이는데 1시간은 좋게 걸려요. 어머니가 삼키기 편하게 곱게 갈아야 하거든요. 식사를 도와드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숟가락 떠먹이는데 10분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입을 벌리지 않으시거나 드신 걸 다시 뱉어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제게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남편 성훈이는 달랐어요. 결혼 초반엔 자상한 남편이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어도 집에 오면 웃으며 저를 안아줬죠. 그런데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올 때가 많아졌어요. 3년 전부터는 아예 사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친구들이랑 뭔가를 벌인다고 했어요. 처음엔 잘 될 거라고 대박 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결과는 처참했죠. 투자한 돈은 다 날리고 빚만 잔뜩 지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경마장에 다니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가끔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월급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돈을 구하는지 계속 빚만 늘어났어요. 당신 어머니 병원비 좀 아껴봐. 요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남편이 제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친어머니세요. 제 시어머니지만 남편한테는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병원비를 아끼라니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병원비를 아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남편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그냥 요양원 보내면 안 돼. 집에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는 것보다 낫잖아. 남편의 입에서 지저분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뭐라 대꾸도 못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죠. 15년을 어머니 옆을 지켰는데 지저분하다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집에 거의 안 들어왔어요. 한 달에 서너 번 잠깐 들러서 옷 갈아입고 나가는 게 전부였죠.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웃으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죠. 여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친구가 엄청난 사업 건수를 가져왔어. 곧 우리 펴게 될 거야. 남편은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무슨 부동산 개발건인데 몇 억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더 바빠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집에 안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무슨 미팅이 있다고, 투자자를 만난다고 핑계만 늘어났죠. 그러면서도 집에 가져오는 돈은 없었어요.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어머니 병원비는 제가 다 알아서 마련해야 했습니다. 친정에서 조금씩 도움을 받고 제가 할 수 있는 부업이라도 하면서 근근히 버텼어요. 시어머니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말도 거의 못하시고 누워만 계세요. 가끔 눈을 뜨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도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그렇게 속삭이면 시어머니가 가끔 제 손을 살짝 쥐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반사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오늘이었습니다. 제 48번째 생일이에요. 남편이 기억이나 할까 싶었지만 기대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남편은 제 생일을 잊었거든요. 그런데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죠.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어요. 혹시 케이크라도 사왔나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 손에는 케이크가 없었어요. 대신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남편은 저를 보더니 그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거 받아.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죠. 생일 선물로 이혼 서류라니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보면 몰라. 이혼하자는 거야.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비웃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 거울 좀 봐요. 15년 동안 늙은이 똥이나 치우면서 살았더니 완전히 할망구가 됐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망구라니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본 게 잘못이란 말인가요? 그건 당신 어머니잖아요. 제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요. 저는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을 보내라고 했잖아. 당신이 끝까지 집에서 보살피겠다고 고집을 부렸잖아. 남편의 말은 억지였습니다. 이제 됐어. 난 더 이상 이 냄새나는 집구석에서 못 살아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하죠.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당신 제발이요. 이러지 마요. 우리 다시 이야기해요.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나요. 이제 끝이야. 서류에 도장 찍어놔.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봤는데 돌아온 건 이혼 서류였어요. 남편은 제가 냄새난다고 했습니다. 집구석이 지겨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하자고 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죠. 그때 어머니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고 계셨죠. 다시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다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을 꼭 쥐고 있자니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죠. 그저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냄새나는 집구석, 할망구, 어머니 돌아가시면 정리하자.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을까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본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 것뿐인데 그게 죄가 됐나 봅니다. 사람은 정말 돈 앞에서 달라지는구나. 그걸 이렇게 똑똑히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남편은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었죠.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리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짐을 싸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계세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위독하신가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파리하게 질려 있었죠. 각종 선들이 어머니 몸에 연결돼 있었고 기계음만 삐삐 울려댔습니다. 저는 어머니 침상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도 뜨지 못하셨어요.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중환자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 성훈이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꽃다발까지 들고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흘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꽃까지 들고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곧장 어머니 침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손을 잡으며 눈물까지 흘리는 척했어요. 저는 기가 막혔죠. 당신 왜 온 거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흘끔 쳐다봤어요. 왜 오긴, 우리 어머니 아파서 왔지. 너야말로 왜 연락을 안 해?
남편의 뻔뻔한 말투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연락을 안 한 게 아니라 받지 않은 거잖아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그랬어? 내가 바빠서 못 받았나 보네. 남편은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어머니에게 집중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이마에 손을 대보고 혈압 수치까지 확인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의사를 찾아간 모양이었죠. 10분쯤 지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제 옆에 앉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번 주가 고비래. 남편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라니요. 그럼 어머니가 정말 위험하시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냐? 치매 말기에 합병증까지 왔는데 의사 선생님도 더는 어렵다고 하시더라.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어요. 친어머니인데 저렇게 덤덤할 수가 있나요? 그날부터 남편은 병원에 눌러 앉았습니다. 중환자실 앞 보호자 대기실에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거기 있었어요. 면회 시간마다 들어가서 어머니를 지켰죠. 저는 이상했습니다. 15년 동안 집에 한 번도 안 들르던 사람이 갑자기 효자가 된 거예요. 뭔가 수상했죠.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저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다가 남편 목소리를 들었죠. 응, 이번 주 안에 정리될 것 같아. 의사가 그러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요.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부동산? 그거 확실해? 강남 한복판에 건물이 있다고? 야, 그럼 최소 100억은 넘겠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00억이요. 남편이 지금 어머니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마. 이번 주만 지나면 다 내 거야. 어머니 명의로 된 거 전부 내가 상속받을 거거든. 남편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죠. 남편이 어머니를 돌보는 척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유산 때문이었어요. 100억짜리 건물과 땅 때문에 갑자기 효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커피를 들고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힐끔 쳐다봤죠. 너 커피 사왔어? 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마주보기도 싫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면담을 하자고 했어요. 저와 남편은 함께 상담실로 들어갔죠.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폐렴이 심해지고 있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주를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옆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정확히 언제쯤 돌아가실까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언제쯤 돌아가시냐고요?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환자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요. 아, 그냥 대략이라도요. 이번 주 안에는 돌아가시는 거죠? 남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마치 언제 배달이 오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저를 쳐다봤어요. 뭐가 사실을 물어보는 거잖아.
의사 선생님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잖아. 그래도 그렇지. 언제 돌아가시냐니요. 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단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분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저와 남편만 남았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정말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기다려져요? 뭐 어쩌라고.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현실을 받아들여. 남편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아들이라니요. 100억짜리 유산 때문에 친어머니의 죽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라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들어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남편도 들어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만 가느다랗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저지은이에요. 제발 눈 좀 떠주세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죠. 에휴, 이제 정말 끝이네.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여기서 싸우면 어머니한테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편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남편을 지켜봤죠. 응, 나야.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준비해둬.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지는 몰라도 틀림없이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남편은 대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얼굴 보기도 싫었거든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잠에서 깼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죠. 그때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또 통화를 하고 있었죠. 걱정하지 마. 어머니 돌아가시면 바로 상속 절차 들어갈 거야. 강남 건물이랑 땅 다 합치면 100억은 훨씬 넘을 거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들뜬 것 같았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이라도 된 것처럼요. 그래, 그 돈으로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펜트하우스도 사고 차도 바꾸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요. 새 출발이요. 남편이 지금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여자는 신경 쓰지 마.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서류 받았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와 새 출발을 하려고 저한테 이혼 서류를 던진 거였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면회 시간에 혼자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아직 대기실에서 자고 있었죠.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저는 어머니 귓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 쫓겨나도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다른 여자가 있든 상관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이 100억을 노리든 저를 버리든 저는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 얼굴을 쳐다봤죠.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손을 움직이셨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들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움직임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는 어머니 이마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밖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또 통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그림자가 복도에 비쳐 보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는 저 사람한테는 절대 어머니를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 냄새나니까 좀 비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요? 저는 환자 보호자고 저 여자는 대체 누구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여전히 안 좋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힘들다고 했죠. 저는 하루 종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효자 코스프레 중이었어요. 매일 병원에 나왔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건 저였죠. 남편은 그저 의사 선생님한테 어머니 상태를 물어보고 복도에서 전화나 하고 그러다 슬쩍 자리를 비우곤 했습니다. 그날도 남편은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나간다고 했어요. 무슨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남편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았거든요. 점심때쯤이었을까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줄 알고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화장을 진하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하이힐 소리가 찰칵찰칵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지? 왜 남편이랑 같이 온 거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진짜 여기 있네. 환자분이 누워 계시네. 그 여자가 가벼운 말투로 말했습니다. 마치 구경이라도 온 것처럼요. 저는 어머니를 가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자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에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입꼬리를 비죽 올리더니 말했죠. 아, 저요? 전 미라예요. 성훈 오빠 친구죠. 친구라는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친구일 리 없었어요. 남편 표정을 보니 더 확실했죠. 남편은 왠지 모르게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여보, 이분이 누구예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하며 대충 얼버무렸어요. 아, 그냥 사업 파트너야. 부동산 관련해서 좀 알아보는 중이거든. 사업 파트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업 파트너를 데리고 중환자실에 온다고요. 그것도 어머니가 위독하신 이 시점에요. 그 여자 미라라는 사람이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코를 찡그리더니 손으로 코를 막았어요. 오빠, 여기 공기가 안 좋은데. 우리 빨리 나가요. 미라가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 스스럼 없이 남의 남편 팔을 잡다니요. 잠깐만, 어머니 상태 좀 보고 갈게. 남편이 어머니 침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곧장 돌아섰어요.
미라가 재촉하듯 남편을 잡아 끌었죠. 오빠, 부동산 사무실 예약 시간 있잖아요. 늦으면 안 돼요. 부동산 사무실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위독하신데 부동산을 보러 간다고요. 당신 지금 어디 가려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어요. 부동산 좀 보러 가. 중요한 건이거든. 너는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하고는 미라와 함께 병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따라갔어요. 여보, 도대체 무슨 부동산이에요? 지금이 그럴 때예요. 아, 시끄러워. 니는 신경 꺼. 내일이야. 남편은 화를 내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미라도 따라 나가더니 뒤돌아보며 저를 훑어봤어요. 그 눈빛이 참 차가웠습니다. 저는 복도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둘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영락없이 연인 같았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어머니 침상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이 저 여자랑 대체 무슨 사이일까? 부동산을 보러 갔다는데 정말 사업 때문일까?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죠. 오빠, 진짜 대박이에요.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라니. 저 진짜 꿈만 같아요. 미라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펜트하우스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치. 100억짜리 건물이랑 땅 처분하면 그 정도 펜트하우스는 문제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00억이요.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우리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오빠는 이혼하고 저는 오빠 부인 되고.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어요. 이혼이요. 부인이요. 저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조금만 기다려. 곧 다 정리될 거니까. 남편의 대답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리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저랑 이혼하고 저 여자랑 펜트하우스에서 산다는 거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들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남편은 제 눈물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죠. 미라는 병실을 둘러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냄새 심하네요. 빨리 나가요. 미라가 남편을 재촉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라가 저를 돌아봤어요. 눈을 가늘게 뜨더니 비웃듯 말했죠. 뭐 하긴요. 구경하는 거죠. 여기 곧 빌 거잖아요. 미라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빈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걸 그렇게 가볍게 말한다고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아줌마, 왜 이래요? 현실 좀 받아들여요. 오빠는 이제 아줌마 남편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아줌마.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노인네 똥 냄새에 땀 냄새까지 섞여서 진짜 토할 것 같아요. 미라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보느라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냄새 난다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제가 주먹을 불끈 쥐며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야, 진정해. 미라 씨가 한 말이 틀렸어? 너 정말 냄새나. 15년 동안 노인네 똥이나 치웠으니 당연하지. 남편의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제가 냄새난다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들어 남편 뺨을 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 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어머니한테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몸을 뒤척이고 계셨죠.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파 보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진정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안정을 찾으셨어요.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무표정하게 서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죠. 나가세요. 둘 다 나가라고요.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돌아섰어요. 알았어. 우리 나갈게. 어차피 할 일 다 했으니까. 남편이 미라와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봤는데 냄새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남편의 여자한테 모욕을 당했죠. 게다가 그 여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어머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미라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냄새난다는 말,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말, 펜트하우스에서 새 출발을 한다는 말. 저는 병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하늘만 보일 뿐이었죠. 제 인생도 저 하늘 같았어요. 아무런 빛도 없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고 어머니는 위독하셨어요. 저는 그저 냄새나는 간병인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만큼은 끝까지 지킬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씻겨드렸어요.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드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죠. 그리고 저도 씻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머리도 빗고 얼굴에 로션도 발랐죠. 냄새난다는 말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15년 동안 늙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주름이 어때서요? 늙은 게 어때서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본 흔적이에요.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야, 너 어제 왜 그랬어? 미라 씨한테 실례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실례요. 제가요. 저 여자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면서 그래요. 당연한 말 한 거잖아. 너 진짜 냄새나. 좀 씻고 다녀. 남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었어요. 저 사람은 이미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잠깐 어머니를 보고는 금방 나갔습니다. 또 미라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거예요. 어머니를 이렇게 무시하고 저를 이렇게 모욕한 대가를요. 저는 그날이 오길 기다리며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병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라가 병실에 찾아온 지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낮에만 잠깐 들렀다가 금방 나갔죠. 아마 미라를 만나러 가는 거겠죠. 저는 이제 남편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만 돌보면 됐어요. 어머니가 제게 남은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밤도 저는 병실 옆 간이 침대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미라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냄새난다는 말, 펜트하우스에서 새 출발한다는 말. 자정쯤 됐을까요? 저는 뒤척이다가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전화를 하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살금살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복도를 내다봤어요. 남편이 창문 쪽에 서서 통화하고 있었죠. 응, 나야. 지금 병원인데 어머니 상태 진짜 안 좋아. 남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것 같대. 그럼 우리 펜트하우스 잔금 바로 치를 수 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잔금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유산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미라야. 걱정 마. 노인네 빨리 가야 우리도 빨리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남편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노인네요. 친어머니를 노인네라고 불렀어요. 게다가 빨리 가야 한다니요. 강남 한복판 펜트하우스잖아. 100억 넘는 건물이랑 땅 다 팔면 그 정도는 문제 없지. 우리 거기서 떵떵거리며 살 거야. 남편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귀에 쟁쟁 울렸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죠. 알았어. 내일 봐. 자, 잘 자.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은 소파에 드러누웠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길 손꼽아 기다리다니요. 그것도 여자 때문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머니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어머니한테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눈만 뜨고 계실 뿐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또렷했어요. 평소처럼 흐릿하지 않았죠. 마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보이세요? 지은이에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말씀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죠. 저것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저것들이라고요.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남편 쪽을 바라보셨죠. 어머니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도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알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 들으셨어요? 아까 통화 내용 들으셨죠? 제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들으셨어요. 남편이 미라와 펜트하우스를 계약하려는 것,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시길 기다린다는 것, 모든 걸 다 들으신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저 냉정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실 뿐이었죠. 그 순간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신 게 얼마 만인가요? 1년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시다니요. 너무 기뻤어요. 고맙다, 지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저는 어머니 손등에 뺨을 대고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죠.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지은아, 장롱, 깊숙한 곳, 파란 보자기. 어머니의 말은 끊어질 듯 말 듯 했습니다. 저는 귀를 바짝 대고 들었어요. 어머니, 장롱이요. 무슨 장롱 말씀이세요? 우리 집, 안방, 장롱, 제일 깊숙한 곳.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파란 보자기, 그 안에 다 있다. 어머니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파란 보자기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불렀죠. 어머니, 어머니, 깨어나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숨소리만 가느다랗게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파란 보자기.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일어나 병원을 나갔어요. 또 미라를 만나러 간 거겠죠. 저는 홀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혼수 상태셨어요. 어젯밤 일이 꿈인 것 같았죠. 하지만 제 기억에는 또렷했어요. 어머니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장롱, 파란 보자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집 안방 장롱이요. 거기 깊숙한 곳에 파란 보자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 안에 뭔가가 있다고요. 혹시 중요한 서류일까요?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거일까요?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미라도 함께였어요. 둘이 나란히 병실에 들어왔죠. 오빠, 오늘은 계약서 검토하는 날이잖아요. 빨리 다녀와요. 미라가 남편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어머니 상태만 보고 갈게. 남편이 어머니 침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지도 않고 돌아섰어요. 미라가 재촉했거든요. 오빠, 시간 없어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기다린대요. 알았어, 가자. 남편과 미라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저렇게까지 급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파란 보자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한테 부탁했어요. 잠깐만 자리를 비운다고요. 1시간이면 돌아오겠다고 했죠. 간호사가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렸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이 잠겨 있었죠. 저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한쪽에 오래된 장롱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가져오신 거였죠. 저는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가득 걸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치우고 안쪽을 살폈습니다. 제일 깊숙한 곳에 무언가가 보였어요. 파란색 보자기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구나 싶었죠. 저는 파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제법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풀어봤죠. 그 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강남에 있는 건물과 땅 문서였죠. 명의는 어머니로 돼 있었어요. 금액을 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20억이었어요. 건물 하나에 80억, 땅에 40억. 합치면 120억이나 되는 재산이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다니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15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는데 어머니한테 이런 재산이 있었던 거예요. 수첩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만약 내가 정신을 잃으면 이 재산은 지은이한테 주겠다. 지은이가 내 진짜 딸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재산을 제게 주시겠다고 하셨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냥 메모일 뿐이었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저는 서류들을 다시 보자기에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이 벌써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라도 함께였어요. 저를 보더니 미라가 비웃듯 말했죠. 아줌마, 어디 갔다 왔어요? 환자 놔두고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침상 옆에 앉았어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죠. 남편과 미라는 한참을 수군대다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준비해 두셨어요. 저를 위해서요.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젯밤 분명히 깨어나셨죠.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남편의 배신도, 미라의 존재도, 펜트하우스 계획도요. 그리고 저를 지키려고 뭔가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뭔가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것들이 저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누가 옆에 있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파란 보자기를 찾은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어 병원에 가져왔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죠.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미라와 붙어 다녔어요. 병원에는 하루에 한두 번 들르는 게 전부였죠. 그나마도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병실로 들어왔죠.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펜트하우스 계약하는 날이거든. 남편이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신데 계약이요. 그래, 계약. 오늘 잔금 치르고 등기 넘기는 날이야. 놓치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당신 정신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으라고. 나는 계약하러 가야 하니까.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당신도 여기 있어야 해요. 어머니 아드님이잖아요. 야, 계약 날짜 잡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오늘 안 하면 또 언제 할지 몰라. 너 혼자 충분해. 남편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집어들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남편 팔을 붙잡았죠. 제발요. 오늘만은 여기 있어줘요. 어머니가 정말 위험하시다고요. 나 귀찮게 하지 마. 나 늦으면 안 된다고.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힘에 저는 비틀거렸어요. 남편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돌아서더니 차갑게 말했죠. 그리고 말이야, 오늘 안으로 집 짐 다 싸놔. 내가 들어갈 때쯤이면 니는 나가 있어야 돼. 남편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짐을 싸라고요. 나가 있으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갑자기는 무슨, 이혼 서류 받은 지가 언제인데. 어차피 끝난 사이잖아. 미라랑 나 이번 주 안으로 이사 갈 거야. 그 전에 니는 나가야 돼.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일인 것처럼요. 저기가 제 집이기도 한데요. 25년을 산 집인데요. 네 집은 무슨 전세금도 내가 다 낸 거야. 니는 그냥 얹혀 산 거지.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신 이러지 마요. 제발요. 어머니라도 생각해봐요. 어머니는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일 하러 간다. 남편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5년이에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내쫓는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위독하신 이 순간에 펜트하우스 계약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황급히 받았죠. 보호자님,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시다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머니 주위에 둘러서 있었죠. 심전도 기계에서 삐삐하는 소리가 빠르게 울려댔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맥박도 불규칙해요. 가족분들 다 부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족을 다 부르라는 건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어머니 위급하세요. 빨리 오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5번, 6번, 7번. 그래도 남편은 받지 않았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남편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었어요. 펜트하우스 계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친어머니보다 집이 더 중요한가요? 저는 어머니 침상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 손을 약하게 쥐어주시는 것 같았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포기하고 혼자서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잘해주신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였죠. 오후 4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급히 확인했죠. 계약 잘 끝났어. 이따 들어갈 테니까 집 비워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약부터 끝내고 온다고요. 그것도 잘 끝났다고 의기양양하게 문자를 보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을 남편으로 만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데 저 사람은 집 계약이나 하고 있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조금 안정되신 걸 확인하고 잠깐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남편과 미라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둘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한테 다가가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위급하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저를 보더니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왔잖아.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온 거야. 계약 끝나자마자요. 어머니보다 계약이 먼저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계약 날짜는 정해진 거잖아. 나중에 하면 되냐?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미라가 낄낄거렸어요. 아줌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오빠도 바쁜 사람이에요. 미라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싸우면 어머니한테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상태 보고 가세요. 중환자실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과 미라가 뒤따라왔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자 남편이 어머니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어머니 언제쯤 돌아가시나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 그 말이에요. 언제 돌아가시냐고요. 의사 선생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그건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마 이번 주를 넘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며칠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남편의 목소리는 마치 배달 기사한테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신 차려요. 친어머니한테 할 말이 그거예요. 시끄러워.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잖아.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럼 만약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내일 바로 장례 절차 들어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미라도 따라 나갔죠.
저는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미라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다 정리되는 거네. 장례 끝나면 바로 유산 상속 절차 들어가고. 응, 그럼 우리 바로 이사 가는 거지. 펜트하우스 인테리어는 다 끝났어? 당연하지. 이미 다 해놨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남편과 미라는 신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당신들 지금 사람이 죽는 걸 기다리면서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봤어요.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래, 문제라도 있어? 어차피 될 일인데 미리 준비하는 거지. 당신 미쳤어요. 정말 미쳤어.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웃었죠. 니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제 곧 끝이야. 어머니도 우리 결혼 생활도.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미라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떠났고 어머니는 위독하셨어요. 오늘 안으로 집에서 나가야 했죠. 갈 곳도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산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머니를 15년 동안 돌봤는데 돌아온 건 이혼 서류와 쫓겨나라는 통보였죠.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울어봤자 소용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죠.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쫓겨나도 괜찮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돼요. 제발 깨어나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저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남편한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미라와 함께 펜트하우스 구경이라도 하고 있겠죠. 저는 가방 속 파란 보자기를 만져봤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저는 집에서 쫓겨나고 어머니는 위독하시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남기셨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래 정지, 압류 및 잔액 부족. 그 화면을 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밤새 어머니 옆을 지켰습니다. 새벽에 어머니 상태가 조금 안정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기적이라고 하셨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했어요. 남편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죠. 아마 미라와 함께 있겠지 싶었습니다. 아침 10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펜트하우스 잔금 치르는 날이야. 너는 거기 있어. 난 부동산 사무실 간다. 저는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신데도 계약이 우선이라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말릴 힘도 없었어요. 정오쯤이었을까요? 저는 어머니한테 죽을 먹여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봤습니다. 남편이 황급히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미라도 함께 들어왔는데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죠.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소리쳤어요. 어머니 통장이랑 도장 어디 있어? 빨리 내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빨리 내놓으라고. 시간 없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라도 초조한 표정으로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말을 안 하면 안 줘요.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거래가 안 돼. 어머니 계좌가 정지됐어. 돈을 못 빼. 남편의 말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래 정지요. 계좌가 정지됐다고요. 무슨 소리예요? 왜 정지된 건데요? 모르겠어. 은행에서 그러는데 어머니 명의 재산이 전부 동결됐대. 이체도 안 되고 출금도 안 된다고.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옆에서 미라가 울상을 지었어요. 오빠 어떡해. 펜트하우스 잔금 오늘까지 안 치르면 계약 취소된다고 했잖아. 알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남편이 다시 일어나더니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야, 너 뭐 한 거 있지? 어머니 통장 네가 숨긴 거지. 저는 남편을 밀쳐냈습니다. 남편의 소나기가 아팠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니 통장은 당신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니야, 분명히 네가 뭔가 했어. 은행에서 그러는데 1시간 전에 증여 처리가 됐대. 증여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증여가 됐다고요. 누구한테 증여가 됐는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은행에서 알려주지도 않아. 개인 정보라면서. 남편은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봐. 펜트하우스 계약서야. 오늘 잔금 100억을 쳐야 하는데 계좌가 정지돼서 못 치른다고. 남편이 서류를 휘둘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100억이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치를 생각이었어요. 어머니 건물이랑 땅 팔면 되잖아. 120억짜리인데 100억쯤이야.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어머니 재산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걸요. 당신 어머니 재산 알고 있었구나. 당연하지.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의 대답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 전부터요. 그럼 10년 동안 저만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저한텐 말 안 했어요? 15년 동안 어렵게 살았잖아요. 말하면 뭐해. 어차피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못 쓰는 돈인데. 돌아가시면 다 내 거니까 기다린 거지. 남편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고요. 10년 동안이나요. 당신 정말 인간이 아니네요. 뭐,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남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죠.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친어머니 돌아가시길 10년이나 기다린 사람이 무슨 인간이에요.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여기서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한테 안 좋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간호사의 제지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사나웠어요. 간호사가 나가자 미라가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오빠, 은행 다시 가봐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 가보자. 남편과 미라가 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증여 처리가 됐다고 했죠. 1시간 전에요. 그럼 어제 오전이에요.
저는 파란 보자기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아닐까요? 저는 가방에서 파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리고 어머니의 메모.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서류 맨 밑에 다른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봤어요.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모든 재산을 박지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는 바로 어제 오전 10시였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저한테 증여를 하신 거예요. 혼수 상태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하셨을까요? 서류 뒷장을 넘겨보니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들 때 변호사를 불렀다. 모든 재산을 내게 넘긴다. 너는 내 진짜 딸이다. 성훈이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저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셨을 때 변호사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제게 증여하셨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어머니한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어요. 미라는 울고 있었죠. 안 돼, 안 된다고. 증여가 확정됐대. 취소도 안 된대.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미라가 남편 팔을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오빠, 그럼 우리 펜트하우스는 어떡해요? 계약금은요? 모르겠어. 다 엎어진 거야.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네가 한 거지. 네가 어머니 꼬드겨서 증여받은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제가 아니라요. 거짓말하지 마. 네 같은 것이 무슨 수로. 남편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증여는 끝났고 법적으로 확정된 거였으니까요. 남편과 미라는 한참을 병실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손을 잡고 있었죠. 결국 둘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펜트하우스 계약이 취소됐으니 이미 낸 계약금도 날아간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꿈도 함께 날아간 거죠.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유산은 피 섞인 남보다 피보다 진한 내 딸 지은이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증여 사실을 안 남편은 이틀 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라도 함께 사라졌죠. 저는 그 시간 동안 평온하게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죠. 기적 같은 회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죠.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미라도 함께 들어왔는데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네가 한 거지. 어머니 꼬드겨서 증여받은 거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결정이에요. 거짓말. 어머니는 치매 환자야. 혼자서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 남편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섰죠. 어머니가 정신 드실 때 변호사를 부르셔서 하신 거예요.
합법적으로요. 말도 안 돼. 내가 이해 신청할 거야. 어머니는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무효야. 남편이 고함을 쳤습니다. 옆에서 미라가 덩달아 소리쳤어요. 그래요. 우리 변호사 선임할 거예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그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미라의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격이요. 15년을 어머니를 돌본 사람한테 자격이 없다고요. 자격은 당신들한테 물어볼 말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길 기다리면서 펜트하우스 계약한 사람들이요. 저의 말에 남편이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닥쳐. 그건 내 어머니 재산이야. 당연히 아들인 내가 받아야 돼. 혈육이면 다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신 분이 무슨 자격으로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나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고 있었죠. 그 휠체어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일어나셨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 치료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벌써 휠체어를 타실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어머니, 제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어요. 그리고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셨죠. 어머니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모든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죠. 성훈아. 어머니가 남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부르신 게 얼마 만인가요?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남편이 다급히 어머니한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남편을 막으셨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얼굴 보기도 싫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냐고. 내 어미가 죽기를 10년이나 기다렸으면서. 어머니의 말에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서 미라가 웅얼거렸어요. 어머니가 다 들으셨던 거예요. 그날 밤 통화 내용도 펜트하우스 계획도 모든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야. 내가 미라라는 계집애랑 펜트하우스 계약하려고 내 건물 팔 생각했다며. 내가 빨리 죽어야 잔금 치른다며. 어머니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미라는 뒤로 물러섰죠. 15년이야. 15년 동안 지은이가 나를 돌봤어. 내 똥을 치우고 밥을 먹여주고 씻겨주고. 너는 뭘 했냐? 저는 바빴어요. 사업하느라요. 사업. 도박이 사업이냐? 빚만 잔뜩 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놀라서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제가 어머니한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괜찮다, 지은아. 이건 내가 꼭 해야 할 말이야. 어머니는 다시 남편을 쳐다보셨습니다.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성훈아, 너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너는 아들 노릇을 하지 않았어.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지은이는 달랐어. 매일같이 나를 돌봤어. 내가 누군지도 모를 때 내가 욕을 해도 때려도 끝까지 나를 지켰단 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니가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결정은 확고해. 내 모든 재산은 지은이한테 간다. 건물도, 땅도, 통장에 있는 돈도 전부 다. 어머니의 선언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어요. 저는 아들이잖아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 내가 아들 노릇을 했으면 당연히 줬지. 하지만 너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그런 내게 줄 건 하나도 없어. 어머니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이미 증여는 끝났어. 법적으로 확정됐단 말이야. 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라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거기 계집애. 내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미라. 미라가 움찔했습니다. 어머니 눈빛이 섬뜩했거든요. 내가 내 아들을 꼬드겨서 펜트하우스 계약하게 했지. 내가 빨리 죽어야 잔금 친다고 했고. 아, 아니에요. 그건 오빠가요. 미라가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들어 막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병실에 와서 지은이를 모욕한 것도 알아. 냄새난다고 했지. 미라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돈만 밝히는 여자한테 내 아들을 빼앗길 순 없어.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니의 호통에 미라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한테 시선을 보냈지만 남편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오빠, 저 어떡해요? 미라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미 돈이 날아갔으니 미라한테는 남편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거죠. 미라는 결국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내려다보셨어요. 성훈아, 너는 이제 혼자야. 돈도 없고 여자도 떠나고 어미한테도 버림받았어. 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용서는 내 아내한테 빌어. 15년 동안 고생만 시킨 거.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지은아, 너는 내 딸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너는 내 진짜 딸이야. 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맙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저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였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내가 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진실을 밝힌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미라도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매일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진실을 밝히신 뒤로 마음이 편안해 보이셨어요. 예전처럼 제 손을 꼭 쥐고 가끔 웃으시기도 했죠.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어머니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전 당연한 일한 거예요. 어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온하게 웃으셨어요.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사흘 전에 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턱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신발도 낡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오만함은 사라지고 절망만 가득했죠. 어머니, 지은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막아섰어요. 무슨 일이에요? 나 완전히 망했어. 펜트하우스 계약금 2억이 다 날아갔어. 빚쟁이들이 날 찾아다녀.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라도 날 떠났어. 돈 없으니까 연락도 안 받아. 집도 없어. 지금 고시원에서 자.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날 좀 도와줘. 조금만 돈을 빌려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데요? 우리 2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 좀 생각해줘. 정이요. 당신이 저한테 무슨 정을 베풀었는데요? 생일날 이혼 서류 던진 사람이 무슨 정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땅을 쳤어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남편은 계속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나가세요. 어머니가 편히 쉬셔야 해요. 제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불효자 용서해 주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남편을 보지도 않으셨죠. 남편은 결국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셨어요. 잘했어, 지은아. 저런 사람한테 마음 쓰지 마. 네, 어머니. 저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부터 어머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의식도 흐려졌어요. 저는 간호사를 불렀죠.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검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복도로 부르셨어요. 환자분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가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저는 병실로 돌아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곁에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죠. 지은아, 고맙다. 끝까지 나를 지켜줘서. 어머니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요. 괜찮아. 나 이제 편하게 갈 거야. 너한테 딸이라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약하게 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내 딸이니까. 꽃집해. 내가 하고 싶어 하던 거.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는 그렇게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결국 멈췄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편히 가셨으니까요.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와주셨어요. 남편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슬쩍 사라졌죠. 장례를 마치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죠. 어머님께서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해두셨습니다. 건물, 땅, 현금 전부 박지은님 명의로 넘어갔어요.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저를 생각하셨구나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어요. 동네 골목에 있는 아담한 가게였죠. 가게 간판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딸의 꽃집. 어머니가 제게 준 이름이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여성분이셨어요. 카네이션을 사가셨죠. 어머니 산소에 갖다 드릴 거예요.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성껏 꽃을 포장해 드렸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손님이 활짝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꽃 한 다발을 올려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가게 첫날이었어요. 손님이 많이 오셨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 속에서 평온하게 웃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겁니다. 어머니가 제게 딸이라고 해주신 그 말을 가슴에 품고요.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릴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저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행복하게 살게요. 꼭요.